김부겸 총리의 발언 두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K방역 확진자 수로만 지금까지 해왔던 전체 방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인구 대비 확진율, 사망률로 판단을 해달라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당연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팬데믹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치명률입니다. 치명률. 그러니까 한 국가가 얼마나 이 감염병을 잘 통제했나 하는 것은 바로 치명률로 드러나는 겁니다. 딴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질병이 있는데 확진자가 하루에 1,000만 명이 나온다. 1,000만 명이 나와도 사망자가 제로일 경우에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확진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결국은 치명률로 그 방역을 얼마나 잘했나 하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왜 치명률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첫째, 얼마나 입원 또 신속히 치료했나 하는 거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얼마나 빨리 투약을 해서 위험을 최소화시켰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마지막 인덱스, 마지막 지표가 치명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은 특히 오미크론인 경우에는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백신으로 막기가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백신이 위중증을 막아주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의 줄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치명률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치명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보건복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치명률 이런 것들로 기반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이것만 가지고 얘기해 가지고는 실제로 현장의 상황을 왜곡할 수 있다. 그리고 공포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김 총리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SBS 기사를 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3월 24일자로 게재한 기사입니다. 사망자 역대 최다 나왔는데 정부는 안정적, 그 이유는 하면서 기사를 냈습니다. 국내 사망자 수 평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달 10일에 인구 100만 명당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하루 사망자를 보면 누적 사망자 1위인 미국을 추월했다. 세계 3, 4위권이고 세계 최악이라는 평가는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하지만 물론 이제 심각성을 어떤 지표를 보는지 어떤 기간을 설정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사망 추이는 심각한 게 맞아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했거든요. 예, 틀린 얘기예요.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조동찬 기자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첫째 하나는 저는 이 사람이 전문성이 있나 하는 거에 대한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론 보도를 자기가 하는 거를 보면은 굉장히 사실과 맞지 않는 거, 또 과학적이지 않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는데도 왜 조 기자가 이렇게 고평가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과대포장, 과포라 그러죠. 과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는 걸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 기자께서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고의 사망이 나올 때 굉장히 상황이 나빴다. 일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더라도 우리가 상황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왜 완전히 틀린 얘기냐면 이거예요. 조 기자가 방금 뭐라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황이 나쁜 때를 설정하고 그 기간을 설정하고 3월 10일.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했다는 거죠. 그러는데 3월 10일이라고 하면 미국은 3월 10일 날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미국은 오미크론의 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나쁜 상황을 들고 오고 미국은 제일 나쁘지 않은 상황을 들고 와서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우리가 나쁘죠. 그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제일 나쁜 상황이면 미국도 제일 나쁜 상황의 기간을 들고 와서 비교를 해야죠. 이게 비교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조 기자는 우리는 제일 나쁜 상황, 미국은 이미 오미크론이 거의 끝나가지고 마스크도 완전히 해제하고 하는 상황을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뭐가 맞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의 방역이 잘못됐다든지 공포를 부추긴다든지 또는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는 굉장히 나쁘다든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조 기자는 왜 전문가고 조 기자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과대포장되어 있다, 과포되어 있다. 이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제 의사 자격증은 있고 공부를 안 하는 기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도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기사에 이렇게 써놨거든요. 코로나 누적 사망자 1위는 미국이 100만 명이고 영국이 16만 4천 명이고 일본이 2만 7천 명이고 그래서 미국이 1위고 영국이 7위고 일본이 34위고 우리나라는 1만 3,902명으로 전 세계에서 보면 52위고 통계가 잡히는 나라에서 보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잘 방어했다라는 걸 본인이 통계로 지적을 해놓고서도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꽤 맞추려다 보니까 예.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이 이건 다른 기사가 한 기사 안에 들어가 네,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조 기자도 자기가 뭐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건 조 기자가 발제를 하거나 기사를 쓰면 데스크에서 내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 기자의 수준도 문제고 그 조 기자의 예. 기사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데스크의 수준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자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이제 언론이나 기자들 스스로 침을 뱉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멸칭은 이런 기자들한테 붙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김부겸 총리의 다음 발언 살펴보도록 하죠. 머크사 먹는 치료제와 관련한 부분인데 재고량이 바닥나서 처방 못 받는다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가 하루에 7천 명 넘게 투약이 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 뒤이어서 4월 초에 추가 물량 도입을 위한 계약을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총리의 발언에 약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최근의 확진 상황, 그러니까 최근 한 보름 정도의 확진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냥 평균 어림잡아서 4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하루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루에 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팍스로비드 또 우리 위중증 사망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대상군이 60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한 것처럼 60대 이상은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처방한다고 할 때 40만 명 중에서 10,000명이 나온다고 하면은 40분의 1을 해야 되거든요. 40분의 1. 그러면은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어림잡아 한 20일 동안 40만 명이라고 할 때 60대 이상이 40분의 1, 2.5%만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그보다 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분의 1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00명인데 총리는 7,000명 얘기하셨잖아요. 예. 7,000명한테 처방을 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확진자가 40만 명이라고 할 때 60대 이상은 10,000명이 훨씬 넘어 보이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방을 한다고 할 때 60대 이상에게 처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총리의 발언은 한번 스스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가 도입한 팍스로비드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곳곳에서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덧붙이셨겠죠? 4월 초에 계약을 종결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정부가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재계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팍스로비드의 충분한 재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대거 확진자가 많이 나왔고 위중증 사망은 후행하기 때문에 팍스로비드 같이 좋은 치료제가 없고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을 살리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정부의 힘만으로 안 된다 그러면은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팍스로비드 같은 것을 더 확보하려고 해야지. 효과도 떨어지면서 동시에 예. 기형, 암 같은 위험성이 있는 머크 치료제의 도입보다는 팍스로비드가 더 필요하다. 이 말씀 제가 다시 드립니다. 근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점상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은 예. 무엇이냐면은 이제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제 굉장히 이제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팍스로비도 그리고 또 플랜 B로서 이제 머크 치료제도 지금 도입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공교롭게도 딱 지난주에 정점을 찍고서 이번 주부터 확진자 규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확진자 규모가 줄어들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해온 팍스로비드로 그리고 또 앞으로 좀 어렵게라도 확보할 팍스로비드로 충분히 이 어려운 고비를 좀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현장에서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지금 계획대로 좀 팍스로비드를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현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면서 이 고비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확진자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만 잘 버텨내면은 우리가 좀 이제 웃으면서 예.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부겸 총리가 이제 그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화이자 먹는 치료제는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고 위중증 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먹는 치료제 머크사의 치료제를 활용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 기자의 보도를 관련해서 더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조동찬 전문 기자는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투석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하얗게 염증으로 가득 찼다. 격리 기간 동안 집에 있다가 격리 해제 후에 중환자실로 갔는데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투석실 찾기가 어려워서 한 번만 받았다. 팍스로비드는 투약 금기라서 먹지 못했다. 투석 제대로 받고 투석 환자도 먹을 수 있는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았으면 어땠을까? 고령층 기저질환자가 원래 질병도 제대로 치료를 받고 고위험군에게 투약 가능한 약도 다양하게 확보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뭐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만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머크의 먹는 치료제는 적당한 타이밍, 그러니까 감염으로부터 5일 이내에 쓴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30%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하나만 놓고 보면은 100명 중에서 30명만 건지고 70명은 사망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투석과 관련한 신장이 다 망가져서 투석과 관련한 이 환자에게 머크에 먹는 치료제를 썼을 때 과연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자가 너무 위중하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는데 30% 효과가 있는 약을 썼을 때 조 기자 얘기로는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방점에 그쪽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 얘기는 이거예요.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가 있기만 하면 쓸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조 기자는 병용 약물 이런 거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못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머크 치료제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예. 하는 다른 견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저는 부분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30% 효과가 있는 것이 정말 이렇게 위중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병용 약물을 겁내지 않고 90% 효과가 있는 약을 썼을 때의 위험이 더 큰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소개해 드린 것처럼 병용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80대 이상 분이 병용 약물을 그대로 드시면서도 팍스로비드 처방을 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뛰어난 케이스가 소개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병용 약물을 겁낼 필요가 없는데도 오히려 방역 당국이 병용 약물을 너무 겁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도 방역 당국 스스로 또 조동찬 기자도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80대의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의 케이스 몇 케이스 안 되는 사례고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 병용 약물이 있을 경우에는 처방을 안 되는 쪽으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 그거의 리스크를 안고 의사가 처방을 내릴지도 의문이고 일단은 뭐 그런 식의 비판을 접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의사분들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방역 당국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84일 정도 되고 제가 감염이 되었어요. 제가 평소에 먹는 약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팍스로비드를 먹게 되면은 제가 먹는 약물의 농도가 높아져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방역 당국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알 먹던 약을 이틀에 한 알 먹도록 한다거나 또는 제가 5일 동안의 약을 먹어야 될 때 그 약을 잠시 중지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얘기를 안 하고 오로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병용 약물이 있어서 지침이 이러니까 처방을 해줄 수 없다고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고위험군이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은 명백히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예,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사망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잘 알려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안타까운 마음에 팍스로비드를 처방을 해서 팍스로비드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처방을 한 의사가 명백히 책임 소재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꿈쩍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소극적인 처방만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의사분들 중에서 병용 약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모든 분들이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하는 의사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아서 백신 때처럼 팍스로비드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팍스로비드만으로 사망하고 팍스로비드만으로 굉장히 위험에 빠지고 한 그런 상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는데 팍스로비드 같이 새로운 약을 썼을 때는 모든 언론이나 모든 국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나 없나 쳐다본다고요, 이거를. 그러는데도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실제로 병용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처방을 받아서 문제가 됐다거나 또는 팍스로비드 처방을 해서 팍스로비드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그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팍스로비드와 관련한 병용 약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과장이 되어 있다. 왜 과장이 되어 있느냐? 원래 임상시험을 할 때 대상자들이 하나같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이 이미 임상시험에 들어갈 때 병용 약물을 투여하면서 팍스로비드를 투약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병용 약물에 대한 것은 이미 임상시험에서 테스트가 완료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오히려 팍스로비드와 관련해서 병용 약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제가 말씀 다시 드립니다. 그 소위 약물과 관련해서는 요새 말로 케바케라고 하죠. 개인에 따라 뭐 갖고 있는 질환도 다 다를 것이고 먹고 있는 약도 다 다를 것인데 정부가 미주알 고주알 뭐 이 약을 먹는 분들은 2번 먹을 거 1번만 드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조동찬 기자가 얘기한 그 케이스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팍스로비드를 쓰지 못할 경우에 머크 거라도 도입해서 살리겠다라는 의지로 왜 보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이제 너무나 명확하죠. 왜냐하면 라게브리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가 30%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라게브리오가 효과가 좋은 약이라고 인정하는 직접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코로나19 진료를 직접 하는 전문가들 몇 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딱 그냥 2가지 옵션만 그냥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라게브리오는 강조하지 않고 일단은 팍스로비드. 그리고 라게브리오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입원을 시켜서 렘데스비르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낫다.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현장에 있는 감염내과 의사들, 호흡기내과 의사들, 중환자학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라게브리오 자체는 효과가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환자를 살리고 말고 할 중요한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팍스로비드를 최대한 확보해서 팍스로비드 투약하고 그리고 팍스로비드로 안 되는 분들은 렘데스비르 초기에 투여를 하면은 그런 약들이 효과가 있는 거지 라게브리오는 효과가 없다. 하지만 라게브리오가 지금 정부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뒤늦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혹시 팍스로비드가 부족하게 되면은 플랜 B로 그냥 일단 준비는 해놓는 거예요. 플랜 B로 준비는 해놓는 거 아예 없는 것보단 나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댓글에 나라라 말씀하셨던 슈퍼보드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자, 방금 조동찬 기자가 말씀하신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가 있는 거예요. 이 환자에게 2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팍스로비드를 주는 경우예요. 그러는데 지금 이분이 병용 약물이 있으니까 팍스로비드를 줬을 때 병용 약물에 따른 위험이 있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머크 치료제를 줬을 때 위험이라기보다는 투약의 금기라서 처방을 아예 못 받았다. 그러니까요. 그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2번째는 머크에 먹는 치료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저는 병용 약물이 있다고 하는 거에 어떤 규정상 투약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투약을 했을 때 초래되는 위험이 크겠냐?
아니면은 30%밖에 안 되는 이 약을 써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방역 당국이 투약을 하고 있어서 지금 병용 약물이 있는 이 사람에게 투약을 못하게 하는 규정 자체를 완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투약을 해도 이 사람이 위험하지 않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도 일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견해의 차이일 수 있다니까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그런 견해를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다만 저는 이 방법이 더 좋을 수 있는데 방역 당국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경직되어 있는 것은 두 개라는 거죠. 하나는 병용 약물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어 있다. 두 번째는 팍스로비드 도입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쓰기가 곤란한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쓰게 되면 정말 팍스로비드가 없어서 이제는 처방을 낼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고 예. 있다고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이제 분위기가 좀 과열됐는데 네. 제가 이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잠깐 농담을 아니 이거 한 해보자면 가지만 더 얘기하고 드래글러님께서 병용약물 금지 때문에 지금 처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을 만약에 설 교수님 말씀처럼 바꿔서 처방을 했을 때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약은 위험과 이익을 비교를 해야 된다니까요. 위험과 이익을. 왜냐하면 모든 약물은 심지어 물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고위험군이 감염이 되었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병용 약물 때문에 투약을 안 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병용 약물이 있어서 다소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를 누리면서 투약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방역 당국이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백신에서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처럼 이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생겼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정부 당국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개인에게 있어서 제가 예를 들면 감염이 됐다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다 듣고 80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팍스로비드를 처방할 거냐? 이것은 개인이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이 되었는데 만에 하나 부작용이 생겼다. 이것은 다시 위험 대비 이익을 놓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위험이 제로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근데 이제 현장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죠. 현장에서 병용 약물을 핑계로 팍스로비드 처방을 의사가 안 해줄 때 그 의사가 과연 환자의 상태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서 처방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환자의 상태를 보면은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서 코로나19를 빨리 잡는 게 이 환자를 보호하는 길인데 병용 약물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위축되어 가지고 환자한테 꼭 필요한 팍스로비드를 처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과연 현장에서는 전자가 더 많을까 후자가 더 많을까 생각하면 저는 후자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나설 그렇습니다. 필요가 그렇기 있다.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중 예. 하나는 뭐냐면 의사협회 같은 전문가 단체에서 현장에서 주치의가 판단을 했을 때 의사가 판단을 했을 때 팍스로비드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팍스로비드를 적극적으로 그 의사는 처방을 하고 그리고 설사 그 과정에서 기존의 정부가 지침으로 내놓은 병용 약물과 같은 지침과 배치되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환자를 보호하려고 한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의사 전문가의 당시의 결정을 좀 존중해 주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페널티를 그 의사에게 온전하게 부여하는 일은 없도록 하는 그런 게 마련이 되어야 지금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예. 잘 넘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좀 가열됐는데 저는 아까 설대호 교수님과 그리고 또 실시간 댓글로 주시는 시청자분들 사이에 이제 토론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송되는 코로나 방송 중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방송이 어떤 방송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약간 스스로 약간 감동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인정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예,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신 접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망 케이스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다고 해서 그 백신을 접종한
의사분이나 간호사분이 책임을 집니까? 책임을 안 지잖아요.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직접 처방을 내고 직접 주사기를 찔러서 백신 접종을 한 분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팍스로비드와 관련해서 지침만 좀 더 당국이 유연하게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의사분들이 처방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살릴 사람을 더 살릴 그렇습니다. 수 있다. 얼마든지 예.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는데 지침 자체가 경직되어 있으면 이때는 확실히 이제 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역 당국이 지침을 좀 완화해서 일선 의사분들이 훨씬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단지 금지 약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선 의사 선생님이 판단해서 금지 약물의 위험보다도 사망의 위험이 더 크다. 이럴 때는 팍스로비드를 과감히 쓰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병용 약물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사망 내지 위험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면책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예. 위해서는 방역 당국이 병용 약물에 대한 예. 규정을 너무 경직화하기보다는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제가 그럼 드립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피터 하님께서 실시간 댓글로 팍스로비드 복제약은 언제 나올까요? 화이자도 돈 벌만큼 벌었으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복제약을 좀 허용했으면 좋겠는데요라고. 복제약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요. 특허가 걸려 있기 때문에 복제약을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특허를 그냥 무상으로 허용을 하거나 또는 어떤 CMO 계약 같은 거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 셀트리온과 일부 어떤 기업이 MPP라고 화이자 측이 저개발 국가를 위해서 특허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 조치는 기술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복제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화이자 복제약과 품질이 동일하다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품질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개발사들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있으면은 완벽한 카피, 완벽한 복제를 해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팍스로비드와 동일한 제품이라고 볼 수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의 노바백스 백신이라든지 모더나 백신처럼 기술을 이전을 해서 만들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확실히 로열티를 주고 그 기술 이전을 다 받아서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생산만 우리나라한테서 될 뿐 완전히 팍스로비드와 같은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허에 대한 부분이나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정부 내지 우리 기업이 화이자와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완벽한 복제약을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는데 화이자가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냐면은 선진국인 경우에는 모든 계약을 화이자 당사자와 하도록 되어 있고 선진국인 경우에는 그 어떤 국가에도 복제약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것이 화이자 본사의 입장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완벽한 화이자의 복제약을 당분간 그 어떤 나라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돈독에 올랐던 제약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비판적으로 좀 성찰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댓글로 코로나 특보를 보면서 코로나 시국을 잘 견디고 있다라는 의견 주신 분들 계신데 감사합니다. 족오리님과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자, 뭐 분위기를 바꾸셨으니까 저도 짧게 홍보를 해야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TBS FM 라디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가니까 많이 또 라디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도 얘기하시죠. 4시 상륙작전 최장군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자.